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미 국무부는 발표할 추가적 만남이 없다며 비건 대표의 대북 접촉서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당한 가운데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을 자극할 고강도 도발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 대표가 중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어제 갔죠. 오늘까지 머무를 것으로 현재 알려졌는데 지난번에 한국을 방문하던 중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물론 일본에 중간에 들렸다 갔습니다만은 왜 갔는지 궁금한데 지금 북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국과 긴급하게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볼 때는 뭐 긴급한 현안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한국까지 왔고 또 일본도 들렸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좀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국에 가서 일단은 그 중국이 현재 이제 러시아와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지금 제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첫째는 중국과의 이제 공조 체제, 공조라 그러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혹시라도 좀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미국의 입장과 좀 궤를 같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최근에 보이고 있는 이런 좀 강경한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좀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중국이 중간에서 좀 북한을 좀 설득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혹시라도 중국에 가면 그래도 이제 북한의 외교관들이 와 있기 때문에 북한 외교관들과의 직접 접촉의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서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이제 평양으로 직접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 기대를 조금은 안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 국무부는 발표할 추가적 방문이나 만남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정말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일까요? 뭐 지금 보면은 일단 그 중국에 간 거를 미국 측 발표를 보면요. 17일 날 미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이치 단결. 근데 17일이 중요한 게 16일 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기습적으로 제재하는 해제 결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는 안 됐는데 그 결의안을 보고 지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 중국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한범 교수처럼 가능성도 열어놨죠. 북한과의 접촉의 가능성.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거는 뭐 판문점이 공개된 장소니까 오히려 중국에서 만나는 게 좀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고려항공에서 그 평양에서 베이징 발이 화목토입니다. 그 비행기가.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온다면 최선희 부상이 목요일 날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비행기 안 탔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지금 잠깐 얘기한 것처럼 뭐 평양으로 그 초청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뭐 미국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건이 한국 기자회견 기자에 지금 장면에 나옵니다만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안다. 그렇죠. 알다. 그러니까 북한이 알 테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자기는 간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말의 가능성도 좀 열어놨는데 지금 중국 체류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결의안 제출 후에 이렇게 방중을 좀 계획을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방중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결정을 했을 텐데 이걸 미국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또 설득이 될까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근데 결의안을 그만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도 정말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될 것을 기대했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당연히 상임이사국에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국과 미국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반대 의사를 얘기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비상인 국가들도 대부분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재안을 낸 게 첫 번째는 당연히 북한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근데 두 번째 그 제재안의 내용을 보면 왜 제재를 완화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 중에 핵심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길로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일종의 좀 경고를 했다라는 그렇게 읽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북한이 이른바 금지선을 넘어서 긴장이 고조되면 지금 이 제재 완화 조치에 나온 것 같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 협력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정 교수님, 지금 중국에 비건 대표가 가 있는데 오늘 새벽에 상원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부장관이 공식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축하할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역할도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년에 상원에 나온다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대행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대북
협상 과정에 좀 더 많은 힘이 실리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외교가에서도 사실 이제 지난번에 그 비건 대표가 부장관에 지명이 되면서 미국의 포석과 또 이제 우리의 기대 이런 것들을 엮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고 또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 체제 하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초반에 보였던 유연한 태도와는 달리 좀 이제 강경해졌거든요. 또 본인이 이제 상원의원 선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의 정치를 의식하다 보니까 또 표를 의식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비건이 거의 유일한 비둘기파였기 때문에 예. 비건이 계속 이제 대북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 쪽에서도 이제 비건이 익숙하고요. 그래서 비건이 좀 더 전면에 났으면 좀 대화가 더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장관이 됐는데 미국은 이게 상원 인준이 돼야만 이제 장관, 부장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아마도 부장관보다는 이제 장관 인준 청문회는 좀 더 복잡하고 길게 갈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제 폼페이오가 상원 선거를 나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장관이 이제 지명이 되긴 될 텐데 아마도 청문 과정이 굉장히 길고 지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비건이 이제 사실상 국무장관을 대행하면서 국무부를 이끌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국무부 전체의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비건의 시각이 많이 녹아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채택한 그 문제를 두고 그 내용 안에 사실 남북 철도 도로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뭐 우리나라와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청와대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우리 정부는 당연히 논의를 안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이 제재를 완화한 결의안을 한 핵심은 예. 이제 북한의 그런 입장을 옹호해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이런 어떻게 협력 전선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한국 정부가 여기에 참여를 했다 하면은 이건 한미 공조를 흔드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적으로 이 제재 완화 결의안이 나오자 미국 국무부에서 시기상조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한국이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것은 어려움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이 이제 남북 합작 사업, 도로철도 사업이 여기 포함돼서라고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뭐 저는 중러가 포함시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한국을 말씀드린 북한, 중국, 러시아 협력 구도에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그러니까 수출을 좀 풀어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다음에 협력 사업, 합작 사업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카테고리를 맞추는 과정에서 그런 합작 사업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대북 제재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년 전 화성 15형인가요? 그거 발사한 이후에 대북 제재 결의안이 2월 22일 날 통과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 송환 2년 지금 마감 시간 22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돌려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은 그 근로자들이 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제 근로자, 그러니까 노동 비자가 아닌 단기 학생 비자나 다른 형태, 그러니까 약간 편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들립니다. 위원 제재 제대로 이행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어디까지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48개국이 이행 보고서를 지금 제출을 한 상태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날짜로 얘기를 하기를 이제 한 명도 없다,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는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만 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가 가 있다가 작년 말 보고서에 한 2만 명 정도가 철수한 걸로 돼 있었고요. 이제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4천 명 정도가 남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행률은 굉장히 높긴 한데 아직 이제 좀 남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쪽에 가 있는 노동자들인데 아마도 여기는 좀 이제 쉽게 파악도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이제 독특한 비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넘어갔다 다시 와야 되고 이런 이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중국 쪽에서 편법
기업을 써서 뭐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취업 비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비자라든지 또 체류를 그냥 뭐 임의로 연장시켜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취업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로서도 이 해외 북한 근로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기업들한테 개별 기업들이죠. 개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되고 또 인력 충원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지금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행 보고서를 냈는데 중국도 이행 보고서를 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핵심은 결국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얼마만큼 협력을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눈 중러의 제재 결의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22일까지 북한 노동자 소환하는 것을 좀 유예하는 그런 또 안이 그 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아마 미국이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그런 또 힘겨루기가 있을 가능성도 있죠. 다음 주 월요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어제 청와대가 최종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까요? 글쎄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우리 북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이제 한중 관계에 관련된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문제는 북미 대화가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고 북한이 이제 연말 시한을 제시를 하면서 계속 이제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북한의 어떤 그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는 경우 이건 굉장히 좀 우리로서도 이제 외교적으로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큰 임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하고도 지금 직접적으로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과 물밑에서 좀 대화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좀 강하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사드가 배치된 이후로 우리 이제 한한령 그러니까 한국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이런 이제 중국의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풀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중국의 제한 조치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려면 아마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야 아마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내년도에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에 대한 논의가 좀 아마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그 두 가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또 남북 관계, 또 한미 관계도 여러 가지 고려하고 나서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날 텐데 방금 말씀드린 외에 또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결국 사드가 핵심인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한한령이 이제 완전히 철회되고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렸죠. 그러니까 10월 기준으로 제 기억에 500만 명, 다시 그 500만 명 수준으로 그 예전보다 그 한 2배 정도로 지금 숫자가 늘어난 거로 돼 있거든요. 결국 사드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시진핑 주석이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정말 사드라고 딱 명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럼 어려워지죠. 그것을 포함한 어떤 조금 더 큰 개념에서 얘기를 하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면 그것이 내년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과 연결되면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되는데 좀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미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됐습니다. 두 가지 관련 사항이 있는데 모두가 이제 찬성 쪽으로 일단 하원은 그랬습니다. 하원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지 미국 사정이지만 이게 북미 관계나 다른 외교 관련돼서 본인이 어떻게 많이 위축될까 아니면 더 다른 대선을 위해서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할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변은 없었죠. 특히 공화당이 전혀 이탈표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이제 통과가 됐고 근데 상원은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는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인데 지금 민주당이 53석이거든요. 근데 통과가 되려면 민주당이 이제 45석인데 통과되려면 67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것을 역시 쟁점화해서 끌고 가겠다. 특히 내년 2월이면은 미국이 예비 선거부터 본격적인 대선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2월까지 끌고 가서 대선 전에 좀 유리하게 민주당을 갖고 가겠다라는 거고, 반면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1월 중에 최대한 빨리 상원에서 이걸 표결로 끝내버려서 면죄부를 받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예. 어쨌든 그 과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공격에 빠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대외 정책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죠. 북한 문제로 좁혀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때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국 결렬을 선언하고 3월달 트위터에 그 청문회가 북미 협상 결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북미 간의 협상에서 유연한 자세를 취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랬다가는 미국 국내에서 다시 비판을 받으니까 그런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탄핵의 역습이다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탄핵의 역습이다라는 것이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을 통해서 사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더 강력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게 됐고요. 그것은 미국의 정치 지형 자체가 트럼프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40에서 43%입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지지를 하고요. 미국에 있는 그 부동층 같은 경우에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을 함으로써 민주당이 정치적인 큰 효과를 못 받았다. 이제 예. 그런 얘기들이죠. 네, 이렇게 탄핵안이 가결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어떤 좀 타격이 될까 또 궁금한데요. 저는 그 사실 상상도 하기 싫고요.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이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아까 그렇죠. 우리 박웅근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국이 지금 정치 지형이 굉장히 대립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상황은 탄핵안이 소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정치 지형은 오히려 양쪽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북한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 입장이 또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 국면과 또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텐데 북한 문제 때문에 또 다시 외교적인 타격이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좀 강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일부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지금 오히려 탄핵 국면에서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국내 정치적인 공경이 없다면 그냥 뭐 어떤 저강도 오히려 도발을 좀 해볼 수 텐데. 있겠지만 예.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심하게 공경에 빠뜨리면 트럼프 대통령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더 강한 반격을 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 교수님 연말 시한 뭐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외교협회에서는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 내년에 더 커질 거다 이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당장 10일 앞도 지금 내다볼 수 없습니다만 내년까지 이런 어떤 긴장감,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걸로 좀 더 돌아가는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럭저럭 버티기죠. 그래서 도발은 하되 미국이 만들어 놓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금지선은 넘지 않고 미국 대선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내년 미국 대선까지 좀 버텨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뭐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합의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 미국 대선 이후에 이 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이 시나리오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판을 깨는 거죠. 그렇다면 금지선을 넘는 거, ICBM 발사 시험을 결국은 감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말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우리 정한범 교수 얘기한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대외 정책에 별로 업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업적으로 얘기하는 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라는데 그 업적을 건드리게 되면 트럼프의 대외 정책 지난 3년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 아주 쉽게 다시 2017년에 최대 압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어떤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두시나요? 저는 첫 번째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한 2, 3주간의 북미 간의 관계를 보니까 이게 서로 계속 뭔가 확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ICBM 발사를 안 하겠다 할 계획이 없음에도
이런 식으로 확전이 되면은 이게 또 발사의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서울에서 한 후에 드하트 협상 대표가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어젠 또 정은보 우리 측 협상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쭉 양측 대표단의 입장을 좀 들어보시고 우리 협상단의 이 협상이 좀 어느 정도 수시까지 와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드하트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제시했던 6조 원 규모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마 그러면 이제 조금 낮춰 불렀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여전히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동맹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분담률을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서 퉁치고 특히 이제 요번에 지금 미국 측 얘기를 들어보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 이외에 미국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안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 얘기를 가만히 곱씹어 보면 미국의 존재 자체가 한반도의 안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과거의 중국과 조선의 관계처럼 마치 주종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고 거의 이것은 이제 조공에 가까운 그런 개념으로 예. 들릴 수 있거든요. 자칫하면.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노딜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어떤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예.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미군을 용병으로 쓰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조공처럼 갖다 바치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예. 돼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여도를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건 미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항목들이 더 크다, 문제가 크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미국이 이것을 한국한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전반기 동안 이른바 세계 검토를 해서 이런 새로운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공교롭게 한국이 첫 대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일본이고 예. 그 다음에 나토고 쭉 그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비슷한 형태로 가는 거고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게 원칙을 정한 것이 그전에는 딱 주둔 비용만을 갖고 산정을 했는데 이제는 주둔 비용에서 확대해서 이른바 특별협정 SMA를 넘어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한국 방어와 관련된 주한미군과 관련된 비용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한테도 동일한 원칙들이 지금 적용된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뭐 50억 달러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드하트 대표도 50억 달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양측의 차이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박원건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